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1시간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먼저 우리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는 좀 남았는데 본인이 직접 자필을 썼어요. 네, 불원서. 가석방 불원 이러면서 썼던데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이게 그 쓴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제가 어제 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부인이 이걸 알렸습니다. 언론에. 네,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렸죠. 이제 직접 글을 올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사실 상당히 비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네. 죄질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MB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여전히 절반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 MB 사면을 하려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정치적 거래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쾌감을 본인이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석방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마치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에다가 사면에다가 심지어 최근 국민의힘 어떤 패널은 아니 그러니까 뭐 사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 실제로 뭐죠? 복권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교도소에서 이제 상신을 하는 방식이고 교도소가 판단하는 건데 마치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걸 구걸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가는데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아니다.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얻는 이익 같은 게 지금 여당에서 있는 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김경수 지사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면은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형집행정지를 해준 것도 8월 15일 날 사면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 시점에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지지율이 폭락을 하면서 이 검찰 세력이 이거는 어쨌든 부정부패로 잡아들였는데 그것도 이제 박 대통령보다도 이제 사면 석방 여론이 안 좋았고 그래서 벌써 어떻게 보면 좀 편법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어디 이렇게 수술할 정도로 크게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연말에는 사면을 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는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좀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쪽은 나름대로. 그 찾아보니까 가장 좀 적당한 사람이 김경수다. 그래서 나는 근데 참 일하는 방식들이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김경수 지금 가석방이가 한 3개월 정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무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그 답답하니까 본인이 그런 글을 아내를 통해서 그거는 뭐 아니 김경수 지사는 뭐 저랑 같이 서울 취재 같이 있었었는데 같이 있었습니까? 예, 같이 있었던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대화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때? 아니 대화는 뭐 형제끼리 대화를 변호사님. 그러네요. 근데 좀 이분은 좀 약간 서울구치소에도 약간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거물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좀 이름 알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형기가 이제 이렇게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내년 5월이면 어차피 나오는데 넉 달 반 남았어요. 이건 또 젊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이명박 정도에게 끼어 팔기로 나가는 거는 아마 본인 자존심도 용납이 안 될 거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죠 본인한테는. 다만 이제 그 복권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은 복권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이 김경수 지사는 아직도 자기 혐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복권 되면 명예회복 문제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려가 되지만은 단지 끼어 팔기 사면이라는 것은 형기 5개월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권이 되면 앞으로 민주당 어떤 내부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복권 문제는 저쪽에 이제 예를 들면 저 여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려하겠다 좀 그런 머리는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법무부 그러니까 혹시 법무부에서 뭐 석방 문제라든가 가석방 문제라든가 뭐 사면 복권에 대한 어떤 전달이나 뭐 이제 얘기가 있었냐 할 때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만 계속 나오니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던진 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사면이나 뭐 가석방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게 분열이 목적이라 그러면 네. 그 김경순 지사에게 피선거권이 있어야 상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2028년까지 어차피 출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당장 사면이 된다고 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야권 분열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여야가 그다음에 진보와 보수가 공의 사면되는 방식으로 했었던 관행을 그냥 따르는 것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용자이기는 하지만은 그에 걸맞는 정도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야권에서도 같이 사면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권 분열의 목적이라고 하면 애초에 정말 그 나오자마자 출마가 가능한 사람들을 더 고민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 다 사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기왕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에 사면을 할 때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조차도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약간 기습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하냐라고 네. 했는데 그때도 꺼냈던 것이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다. 뭐 재질이 다르다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법정에서 내려온 재질이라고 하면은 혐의는 비슷하거든요. 네. 뭐 하나는 뭐 개인 착복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당시에도 두 분을 같이 안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야권의 무게감 있는 정치를 같이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윤선 기자한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거랑 뭐 맥이 닿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뭐 연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맥락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뭐 저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 이후에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뭐 비토를 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죠.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는 좀 맥락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까먹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부패 사범의 전형이에요. 그 다스 349억 원을 횡령을 했고 소송비 무려 119억 원을 삼성전자한테 대납시킨 혐의거든요. 그 그렇죠. 뇌물 횡령 이런 건데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로운 검사였잖아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단한다고 했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건 사면은 말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토록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예컨대 이제 그 복권 없는 사면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민주당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네. 정치적인 전략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좋게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그 네.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러니까요. 직접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그리고 네, 차장 삼차장 때 직접 삼차장 했기 검사 때 때문에 했던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어떤 거죠? 정확하게 그 죄는 맞는 거냐. 죄는 맞. 죄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거냐. 아하. 본인들이 직접 수사한 거고 본인들이 사면한다 그러면요. 그건 국민에게 설명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부분은 돼야 네, 그거에 된다. 대해서는.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죠. 이명박 인정 안 하고 인정도 있어요.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사 책임자 두 분이 이제 지금 대통령 법무부 장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상 그리고 설명이 돼야 한동훈 된다. 장관은 지금 사면 얘기만 나오면은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법과 원칙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정책으로 끼어 팔기가 되고 지금 원칙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체 징역이 17년인데 네. 15년 형기가 남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벌금 130억에. 저도 이제 김재수 위원장님. 그에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때 사면을 했잖아요. 예. 근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임기 안에 사면한 것도 역시 저는 그 촛불 정부의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야권 분열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거야말로 그 당시 야권이었던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게 아니냐는 의심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를 가지고 야권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그해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새 벽두부터 국립현충원 앞에 가가지고 사면 카드를 꺼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법과 원칙에 맞게 둘 다 사면 안 하는 게 맞다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사면 얘기를 꺼내가지고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낙연 대표는 사면 주장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서 아니다 이거는 뭐 국민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중간에서 무서운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무슨 뭐 제도에 따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옛날에 군주들이 했던 은사권을 비슷하게 물려받아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그에 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사면권의 어떤 따라가는 후속 조치로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자체로 막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나 짚어드리면요. 그 사면 촉구하는 그 국민 서명이요. 제가 알기로 800만 명이 넘어가게 들어갔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보수 지식인들이 수많은 이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지금 형량 너무 과하다. 이건 상당히 누명 덮어쓴 사례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때도 박 대통령 수사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대선 주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좀 책임이 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임기 말에 사면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문제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검사로 수사한 거를 대통령 사면할 때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르다는 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본인이 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만 돌이켜 보면 그 전 정부 때 한교안 대행 때부터 했던 수사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근데 우리 기억나는 거는 사면 이후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좀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 당시 박 대통령의 사면 여론이 한 50에서 60%를 이제 전 국민 넘어갔었고 보수 측에서만 7, 80% 넘어갔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면 여론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 3,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론이 낮으니까 뭐 큰 영향은 없었고 반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분명히 사면을 한다 그랬는데 못한 이유도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안 되니까. 실제로 6월, 7월까지 조사된 사면 여론을 보면 57점 몇 %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요.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실 이 상당히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억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이 한 20권 가까이 출판돼서 이러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억울하다는 책이 한 권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습니까? 잘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신경전이 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저희 하태경 의원하고 지금 얘기할 때는 그 룰을 그렇게 바꾸면 큰일 난다. 사람 뽑는 것보다 룰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룰은 바꾸면 안 되죠. 이거는 룰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에서는 뭐 10대 0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막가자는 소리죠. 애초에 7대 3 변경된 룰이 2004년부터 있었던 거고 꾸준하게 지켜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 거다. 그 벌써 이제 날짜도 2말 3초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전대룰을 바꾼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지난해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 때 당시 이제 선거준비위원회로 제가 들어가면서 이 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직접 가셨군요. 근데 그때 심지어 예비 경선에서는 제 기억으로 5대 5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먹혔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당신만으로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일반 여론이랑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 당원들의 마음과 일반 대중들의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심지어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당 대표 선거라 할지라도 네. 민심을 같이 반영을 해줘야 사실은 민심과 당심을 공이 어우르는 당 대표가 나와서 그 다음에 있을 우리가 대선에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선에선 7대3으로 했지만 예비 경선 때는 5대5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전례가 있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저는 사실 본선도 7대3이 아니라 오히려 본선도 5대5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거의 모든 선거 준비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후보군들이 지금 함합형이 오르고 선거 날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룰을 바꾸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형평에 어긋난다.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7대3을 5대5로 바꾸려면 뭐 절차도 복잡하고 뭐도 복잡하고 하면서 네. 결국에 안 해줬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당원 당규도 못 고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비 경선만 5대5로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당대회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후보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룰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룰을 바꾸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법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장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목소리가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지금 그 비대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룰은 언제든지 바꿨었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지금은 뭐 당원들의 판단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 100% 여론 조사 없이 이렇게 선거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룰을 바꾸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룰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떨어뜨리거나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룰 변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래도 김재섭 위원장 같은 분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재 위원장이 말했던 일반 반장이 뽑는데 3반이 출석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이 아마 좀 눈에 띄긴 띕니다. 근데 그럼 뭐 그전에는 그러면은 왜 국민 여론을 반영했습니까? 아 옛날에는 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민 경선으로 당선되면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막 당원들이 막 조직적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이 대중적 여론을 좀 받아들이자. 그래서 양당이 거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 여론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점도 있었지만은 그 장점이 있었으니까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그냥 확 바꿔버리면은 그럼 뭐 당대표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확 바뀌고 또 이제 이와 동시에 그 외부 세력이랑은 전광훈 목사하고 저 태극기 그 우파 변절 유튜버들이 그냥 당원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 명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 지금 확인되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 될 때가 막 20만 명 그랬는데 28만에서 100만으로 늘었다는 거 책임 당원이. 그게 이제 또 대선 거치면서 아마 홍준표 쪽이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꽤 많이 집어넣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10만 명 더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70만 명이고 80만 명이고 하더라도 가장 이 효과적인 사람들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선을 위해서 들어간 당권 위해서 들어간 사람. 그러면 한쪽에서는 당원을 막 몰아넣고 있고 한쪽에서는 룰을 당원에 거의 100% 쓰겠다 그러면은 이건 공작 수준이죠. 이건 뭐. 지금 그 얘기하고 좀 같은 얘기인데 정진석 위원장은 책임 당원이 지금 100만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당신 민심이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다. 예전에는 28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책임 당원이 뭐 그 전에 30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8만 얘기를 하던데 그 전에도 저희 당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책임 당원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급하게 가입을 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최근에 전당대회 투표 목적으로 오셨던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또 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왜냐면 정말 정강훈 목사 그쪽 분들이 오고 계시는 걸 느낍니까? 뭐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적도 있고 실제로 확인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할 수 있죠. 당원 가입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트렌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거기 한 당원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보면은 이제 좌파 정당, 프랑스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합을 해서 국민 경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우리가 뭐 비슷하게 정당 제도를 따라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00% 국민 경선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어느 나라의 사례를 찾더라도 이 정도로 당원 100%로 하는 그것도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저번에 저를 5대5로 바꾸자는 저를 찍어 눌렀던 당시 저희 당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대로 네. 전당대회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어떻게 룰을 바꾸냐. 그 얘기를 다시 또 되돌려 그 얘기를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바꾸자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렌드는 오픈 프라이머리죠. 네,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는 거고 사실 선거를 그렇게 정당 선거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네.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 시대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퇴행하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장 투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별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신윤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장충체육관에 차떼기 경선을 했어요. 막 조직 동원 그렇죠. 조직 동원 버스 동원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버스 많이 되고 그래서 장충체육관 일대가 막 마비가 되고 막 이런 방식 이거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보수정당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그토록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투표에 이제 관여하려고 나오는 당원들이 만약 그 정강훈 그쪽이 많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당 투표가 요즘 이제 ARS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거하고 현장 투표하고 만약에 이 차별을 둔다, 비율을 달리한다 이러면은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이제 이 의사가 압도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당원 한 9대1 정도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유승민 씨가 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 상황이. 9대1만 돼도. 근데 거기다가 노년층의 비율을 더 높여버리겠다. 현장 투표로.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정도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 사적 쳐서 많이 얘기하는 역시 강신업 당선을 위한 공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건. 정강훈 목사가 밀어넣은 10만 명 거의 다 아마 60, 70, 80 될 겁니다. 이분들 거의 다 현장 나갈 거예요.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 개인적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강신업 대표가 될 수 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살짝 웃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가정에 대답하는 것이 그렇지만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가 되시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독립투쟁해야죠. 이제 독립투사가 돼야죠. 이제 그때는. 근데 그 독립운동해야죠. 내용을 좀 보면 여전히 이제 TK가 지역적으로 보면 TK, PK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5%. 그리고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충청, 강원 등 해서 35%.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성을 보면 이제 젊은 층 20, 30대가 20% 안쪽. 그리고 여전히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70만, 80만이 다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장 투표를 강화하고 예컨대 온라인 투표 비중을 낮춘다. 그러면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이 나가서 현장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젊은 층이라든가 수도권의 민심이 배제되거나 거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전에 100만까지 책임당원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100만 책임당원의 구성이 사실은 영남권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여론조사 작년에 저희 여론조사 샘플을 넣을 때 호남은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약간 가중치를 덜 수밖에 없는 정도였었어요. 당원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총선의 핵심은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것이고 얼만큼 수도권의 마음에 가닿느냐가 지금 중요한 판가름이 될 텐데 지금 당 전당대회 자체가 영남권의 민심으로 완벽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 민심과는 약간 동떨어진
당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도 수도권보다는 영남권에 있는 영남의 포인트 당원들께 그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수도권이 원하는 방식 그 민심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우려가 들고 지난해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여론조사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례로 전례로 삼아서 이번에도 넣자라고 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별칙으로 들어가 있지 원칙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것도 반대를 했었었는데 여하튼 최대한 민심이 다양하게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9대1, 10대0으로 바꾸자는 것은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그 책임 당원 자료를 좀 공개를 해야 된다. 정말 영남에 편중돼 있는지 새롭게 가입한 책임 당원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그걸 보면 9대1이 정말 유리한지 7대3 유리한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거 정강훈 목사 그쪽 사람들도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근데 사실 그걸 잘 공개를 안 하는데요. 거의 근데 지금 맞을 거예요. 맞을 것이다. 지금 밀고 들어가는 쪽이 거의 60, 70, 80대 그리고 아마 영남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요. 그 지지 성향 편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저 김기현 지금 의원이 유력 주자로 나왔는데 원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성 발언을 거의 안 한 사람으로 다 알았는데 점점 뭐 강신업 변호사랑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남권 이제 강성 보수 노년층 표로 이제 당선이 결정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맞춰가는 거죠. 자, 강신업 변호사 제가 정말 곧 인터뷰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진짜요? 한번 해서 정말 한번 여쭤볼 건도 여쭤봐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저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 취재를 할 때 그 국민의힘 전신 뭐 새누리당 뭐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도권까지 포괄하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뭐 이런 방식을 계속 꾀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영남 지역당으로 고착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혁신 담론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정당에 기대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이 수도권과 MZ 세대에게 그 소구력이 있는 정당을 해야 된다고 또 말은 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그렇게 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서진 정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영남에 머물지 말고 서쪽 또 중건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뭐 당권 아니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우리가 그 광주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었던 게 있고 누차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 전에 꾸준하게 정말로 그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아까 저희가 탄핵 같은 거 탄핵강을 건너야 되고 또 하나 특히 우리가 호남에 정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두 번, 세 번 찾아가야 되고 이게 약간 당연한 명제처럼 지금 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살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만의 당연히 그 아젠다는 아니었고 늘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당원 비율을 극단적으로 바꾸자라는 것은 뭐 그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광고 잠시 듣고 우리 지금 여당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또 국회 상황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